어느 날 집에 남은 유일한 남자가 더 이상 당신을 며느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여자로 바라본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질문은 내가 나 자신에게 던졌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 운명의 밤, 내가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몸을 씻겨드려야 했던 날. 저는 지은 28살,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 남편 준영은 제주도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고 최소 반년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죠. 그가 떠나기 전까지 저는 도심의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성준 씨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오른팔을 골절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시아버지는 서울 외곽의 크고 고요한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죠. 아버지 걱정돼서 잠이 안 와. 근데 나 지금 당장 돌아갈 수는 없어. 여보, 부탁인데 아버지 좀 도와드려 줄 수 있을까?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 된 지 1년도 안 된 제가 해야 할 도리는 분명했죠. 그래서 저는 짐을 싸서 그 낯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고 정식으로 함께 살게 된 거였어요. 오직 시아버지와 저, 단둘이서. 그 집은 넓고 세련되었지만 생기가 없었어요.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텅 빈 복도를 울리는 소리, 아침마다 차가운 공기, 벽시계의 째깍째깍 소리만이 존재하는 공간. 마음까지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시아버지는 쉰을 넘긴 연세였지만 키도 크고 어깨도 넓으며 세월이 스쳐간 얼굴에도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른팔이 깁스를 한 상태라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제 손길이 필요했어요.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심지어 화장실도 같이 가야 했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는 일상처럼 굳어졌어요. 저는 항상 거리를 지키려 했고 예의를 갖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의 시선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불을 펴다가 몸을 숙였을 때 가슴이 그분의 팔에 살짝 닿은 적이 있었죠. 국을 덜어드릴 때 옷깃이 살짝 내려간 것도 있었고요. 그런 시선이 한두 번이었다면 잊었겠지만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매번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 마치 한겨울 벽난로 앞에 선 것처럼 온몸이 후끈했어요.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눈빛은 저를 조용히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소나기가 지나간 뒤 집에 정전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욕을 도와드려야 했어요. 얇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차에 저는 수건을 들고 욕실에 들어갔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어깨에서 등으로 천천히 수건을 움직였습니다. 은은한 불빛 아래서 드러나는 근육과 혈관은 마치 지도처럼 피부 위에 새겨져 있었어요. 제 손이 허리 라인을 지나칠 때 그분의 목에서 작은 윽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작았지만 그 진동은 제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는 샤워기를 틀었다. 물줄기가 쏴 쏟아져 내리며 마치 한밤중에 지붕 위를 두드리는 장대비처럼 울렸다. 차가운 물방울이 내 몸 곳곳에 튀어오르고 얇은 옷은 금세 흠뻑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 순간 아버님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걸 느꼈다. 그 시선은 내 가슴에 멈췄고 젖은 천 너머로 드러나는 선명한 윤곽을 비추었다.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척하며 수건질을 이어갔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심장은 북소리처럼 뛰었고 피는 온몸을 지나 단 한 곳으로 몰려가는 듯했다. 그곳은 열기로 달아오르고 내 숨결조차 떨리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옆으로 누워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어요. 처마를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내 안의 욕망을 두드리는 듯했죠. 왜 그분은 그런 눈빛을 했을까? 나는 왜 불쾌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한 전율이 퍼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복도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도 부르지도 않고 단지 존재만으로 내 숨을 막히게 만드는 그림자 같았어요. 그 발소리는 사라졌지만 내 심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혼란과 떨림 속에서 밤을 새웠죠. 다음 날 식사를 챙겨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은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어제 춥지 않았니? 옷이 얇았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조여오는 듯한 감각은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그 후로 나는 나도 모르게 더 얇고 짧은 잠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더운 날씨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분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녁 시간 TV를 보고 계신 그 앞에서 일부러 바닥을 정리하듯 몸을 숙였어요. 갈라진 트임 사이로 잔 허벅지가 드러났고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분의 목에서 흘러나온 미세한 꿀꺽 소리를.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방을 살짝 들여다봤죠. 은은한 불빛 아래서 움직이는 이불 너머로 보인 그분의 단단한 몸, 거친 숨소리, 낮게 터지는 신음,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또렷하게 들린 내 이름.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얼굴이 화끈거려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혐오가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해진다는 묘한 감각이었다. 욕망의 시선 속에 놓인 여자로서의 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나는 이불을 덮고 누운 채 밤새 뒤척였다. 잠은 오지 않았고 마음은 끝없이 뜨거워졌다. 다음날 아침 물을 따라드리는데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잔을 받아들였다. 내가 잔을 내려놓자 조용히 말씀하셨다. 오늘은 좀 선선하니까 겉옷 하나 걸치고 다녀. 나는 입술을 꼭 다물고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전 이게 익숙해서요.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이 집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소리였죠. 만약 나와 시아버지였던 그 남자 사이에 어떤 경계가 존재했다면 그건 아마도 그날 밤의 숨결로 지워졌을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효도와 금기된 욕망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넘었는지 나조차도 알 수 없다. 다만 그날 아버지를 처음 씻겨드린 후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내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 오히려 본능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 이후 며칠 동안 모든 접촉은 섬세하고 애매했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성실하게 그를 돌보았지만 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겁고 불안정한 감정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한 번은 그분의 머리를 감겨드렸다. 나는 그의 뒤에 서 있었고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그의 머리를 타고 목을 지나 내 팔까지 튀었다. 비누향과 남자의 채취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고 나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찔해졌다. 고개를 숙여 두피를 마사지하던 중 나의 입술은 그의 이마에 거의 닿을 뻔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나는 그 숨결을 들을 수 있었다. 무겁고 느리며 억눌린 듯한 숨결. 나는 애써 침착하게 거품을 헹궜다. 그러나 목을 닦으려고 몸을 숙이던 찰나 나의 가슴이 그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그는 흠칫 놀랐고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1초, 2초.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뺐지만 내 손바닥은 아직도 그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말끝이 자주 흐려졌고 내가 가까이 갈 때마다 그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나는 점점 그가 나를 한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어느 늦은 오후 그의 등을 씻겨드리던 중 나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발을 헛디뎠다. 나는 앞으로 넘어졌고 여전히 다친 팔을 가진 그는 나를 반사적으로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몸 위로 넘어졌고 우리는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완전히 맞닿아 있었다. 물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접촉한 피부에서 뜨거운 열기가 번졌다. 내 옷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가슴은 그의 가슴에 밀착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단단한 근육과 끊어지는 숨결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채취는 따뜻하고 진하며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너무나 남자 같았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봤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선. 내가 몸을 일으키며 뒤로 물러섰을 때에도 나는 마치 끝없는 절벽에서 막 떨어진 듯한 감각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그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고 모든 것이 단지 사고였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그의 팔은 심하게 아파 보였다.
그는 뒤척였고 나는 참지 못하고 약과 얼음찜질을 들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수건으로 땀을 닦고 조심스럽게 얼음을 팔 위에 얹었다. 오늘 고맙다. 너 없었으면 아마 크게 다쳤을 거야.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이 안 받쳐주셨다면 전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그 후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잠들지 않았고 나 역시도 깨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그는 침대에 나는 그 곁에 말없이 함께 있었다. 내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는 나를 안고 있었다. 너무 꽉은 아니었지만 그 품은 분명히 의도된 것이었다. 그의 팔은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숨결은 내 목덜미를 간지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떠나고 싶지도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느릿하며 묘하게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 속에서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욕망도 느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자는 척을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걷었지만 그 따뜻함은 이미 내 피부 깊숙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우리 사이에는 무겁고도 거대한 침묵이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행동, 시선, 숨결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우리는 마지막 경계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실오라기만큼 얇은 선,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접촉이 더해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찾아왔다. 비가 쏟아지던 밤, 어둠을 찢는 듯한 폭우가 지붕을 두드리며 내려쳤고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아버님을 위한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다. 집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방 안에서 아버님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거기 있니? 손전등을 들고 방에 들어가니 그 불빛 아래로 땀이 맺힌 아버님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아픈 팔을 움켜쥐고 계셨다. 나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프구나. 추워서 그런가 상처가 더 쑤시는 것 같아. 나는 급히 오이를 들고 와서 그의 어깨에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손으로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어깨를 문질러 내려갔다. 팔뚝을 따라 내 손이 스치자 그의 피부가 살짝 떨렸고 깊고 눌린 듯한 신음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새어나왔다. 내가 조금 더 허리를 굽혀 집중해서 마사지하던 순간 내 가슴이 그의 어깨에 가볍게 닿았다. 아버님의 몸이 움찔했고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짧고 억눌린 신음,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따라오는 감각 때문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버님, 누워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를 도와 눕히고 담요를 덮어드렸다. 그러나 그는 다시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신음했다. 춥다. 팔이 너무 아파. 나는 그의 곁에 담요를 깔고 누웠다. 등을 맞대고 있었지만 그 공기 사이가 묘하게 무거웠다. 그가 몸을 돌렸다. 나도 돌아 누웠다. 우리의 얼굴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듯했고 숨결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의 손이 내 허리에 가볍게 닿았고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얇은 천 위를 따라 배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그 순간 내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젖어 있었고 부드러웠으며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목에서 깊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손이 나를 더 단단히 안아줬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렸다. 우리가 가까워지면서 담요가 부딪히는 소리, 눌려진 숨결, 끊기고 다시 터지는 신음소리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내 등을 끌어안고 가슴으로 나를 감쌌다. 그의 심장은 전투처럼 뛰고 있었고 나는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은 채 그 박동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어떤 변명도 없었다. 내 몸은 힘이 풀린 채 그의 숨결과 함께 녹아들었다. 우리의 신음은 점점 짙어졌고 침대는 감정의 무게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벽도 남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침묵 속에서, 심장 소리 속에서, 숨결 속에서 본능이 멈추지 못하게 했다.
아침이 되었다. 나는 아직도 그의 품 안에 있었다. 몸에는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의 손길은 내 피부에 깊이 남아 있었다. 우리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 깊이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메모지가 있었다. 떨리는 송글씨로 적혀 있었다. 어젯밤은 꿈이었다. 하지만 네가 나와 같은 꿈을 꿨다면 서로 깨우지 말자.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슴은 울고 있었다. 그 꿈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절대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아침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침묵 속에 함께 살았다. 아무도 지난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질문도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고 내 숨결 속에서도 그는 더 이상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길을 잃고 떠돌던 두 조각 퍼즐이 마침내 맞춰진 듯 했다. 나는 여전히 그를 보살폈다. 하지만 손끝에 접촉 하나, 몸을 닦아주는 매 순간, 식탁에 올라간 한 끼마다도 이제는 우리 둘만이 아는 또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다. 나는 그와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아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집안에서 더 얇고 가벼운 옷을 입기 시작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나를 바라봐 주기를 한 여자로 봐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를 다시 씻겨드린 날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 위에 거품을 닦아내며 마치 금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내가 물을 헹구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내 머리가 그의 목을 스쳤다. 그 순간 그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본능과 욕망만이 남은 벽에 몰린 짐승처럼 몸을 닦아줄 때 그는 갑자기 내 뺨에 손을 댔다. 거칠고 따뜻한 손바닥. 나는 저도 모르게 뺨을 그의 손에 기대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사과도 이유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같은 갈증을 나누는 두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 밤 약을 들고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만약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아버지는 그 누구도 깨지 않았으면 해.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더 이상 망설임도 숨김도 없었다. 이성도 죄책감도 사라졌다. 내 몸은 그날 밤 비 내리던 날부터 그의 것이었고 이제는 내 마음까지 그의 품에 온전히 맡겨버렸다. 그의 숨결은 내 신음과 뒤엉켜 방 안은 마치 소용돌이치는 물결처럼 터지고 밀려들고 떨리고 고요한데도 살갗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가 내 입술에 뜨겁고 깊게 강하게 키스할 때 나는 더 이상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덩굴처럼 그에게 매달렸고 그는 나를 조여 안았다. 매일 밤은 서로 다른 곡조였지만 익숙한 후렴은 항상 내 목에서 터지는 떨림, 그의 숨속에 섞인 내 이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전화가 울렸다. 남편이었다. 일 다 끝났어. 다음 주에 내려갈게. 많이 보고 싶어. 잘 지내고 있지? 내 몸이 굳었다. 심장이 한 박자 쉬었다. 저 멀리서 그가 복도를 걷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굴을 돌리고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잘 지내? 아버님도 괜찮아. 계속 잘 돌보고 있어. 역시 넌 믿음직해.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안도감인지 아니면 이 긴 꿈이 끝날 신호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이 돌아온다. 그 말은 나는 아내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다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와 같은 담담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속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마치 그가 알고 있다는 듯, 마치 스스로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듯 남편이 곧 돌아와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그날이 올 줄 알았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은 참고 싶었지만 가슴은 쥐어짜는 듯 아팠다. 오늘 밤 아버님과 함께 있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숨결뿐. 작별처럼 조심스러운 접촉. 평소보다 길고 깊은 포옹.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손가락 사이의 얽힘. 그는 나를 눕히고 몸을 덮었다.
예전처럼 거칠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부드럽고 마지막인 듯 따뜻했다. 나의 모든 곡선을 따라가며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한 듯 나중에 눈을 감고도 떠올릴 수 있도록. 밖의 비는 멈췄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긴 채 잠들면서 나는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날 아침, 나는 또다시 그의 품 안에서 눈을 떴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 속에 무언가 낯설고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머리를 정리하고 긴 밤의 흔적이 남은 입술을 가볍게 닦았다. 차를 끓이고 식탁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멀리 떠난 듯 이미 다른 시간에 머물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 찻잔을 건넸다. 그는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내일 남편 집으로 돌아가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움도 반응도 없이 단지 느리고 무거운 끄덕임 하나뿐. 알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있는 법을 배워야겠지. 가슴 어딘가가 얇은 칼날에 베인 듯 했다. 피는 흐르지 않지만 쓰라렸다. 나는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꼭 쥐었다.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한 손. 그러나 그의 온기가 조금씩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은 정오에 도착했다. 오랜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나를 꼭 끌어안았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의 질문에 대답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커튼 뒤에 서 있는 그를 향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던 그 남자. 그날의 식사는 조용했다. 나는 두 남자 사이에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나를 아내라고 불렀고 다른 한 명은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속삭였던 사람이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조차 나에겐 끈적하고 절절한 신음처럼 들렸다. 남편이 무심코 나를 스칠 때마다 나는 그 남자의 어깨가 아주 살짝 떨리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버지 약을 사러 나갔고 나는 몰래 그의 방에 들어갔다. 말없이 뒤에서 그를 꼭 안았다. 그의 향기는 여전히 거칠고 강렬하게 나를 휘감았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고 조용히 말했다. 가요? 괜찮을 거야. 우리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끝낼 필요도 없는 거야. 나는 그의 등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그의 목덜미에 키스했다. 길고 축축하고 떨리는 입맞춤이었다. 그는 내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다. 이 가슴은 아직도 너로 인해 뛴단다. 나는 천천히 그의 품을 떠나 마치 영혼 한 조각을 흘린 채 방을 나왔다. 그 이후의 시간은 마치 열병처럼 흘러갔다. 나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전화하며 모범적인 며느리처럼 살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항상 뒤척였다. 어떤 날은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꿈을 꿨고 어떤 날은 땀에 젖은 채 비명을 삼킨 채 깼다. 겨울의 숨결처럼 낮고 진한 신음이 귀에 맴돌았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마다 나는 눈을 감아야 했다. 눈을 뜨면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남편의 손길은 나에게 밤의 어둠 속에서 나를 움켜쥐던 그 손을 떠올리게 했다. 남편의 얕은 숨소리조차 한때 내 목덜미를 적시던 그 숨결처럼 느껴졌다. 낮고 떨리고 뜨거웠던 나는 점점 남편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잠자리를 피했다.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온전히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아버지가 절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어. 마음을 좀 비우고 싶다고. 나는 말없이 멈췄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알았다. 그 남자, 비 오는 밤 나를 품었던 그 사람. 이제 안개 낀 산사의 고요함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기로 한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갔다. 절은 한적했고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는 잊힌 누군가의 한숨 같았다. 그는 회색 법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희고 눈빛은 예전처럼 거세지 않았다. 그저 깊고 고요할 뿐. 행복하니?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여전히 거칠고 두터운 손가락. 한때 내 몸 위에 기억을 새겼던 그 손. 가끔
너를 꿈꿔. 그 꿈속에서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 그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러. 연인을 부르듯 나는 그 꿈에서 절대 깨어나고 싶지 않더라. 나는 오랫동안 그의 곁에 가만히 서 있었다. 바람은 시원했지만 내 피부는 뜨거웠다. 그의 손길이 스친 자리는 아직도 붉게 타올랐다. 저를 떠날 때 내 마음은 찍힌 듯했다. 나는 살아갔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하지만 비가 오는 밤이면 물소리나 가쁜 숨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다시 떠오른다. 따뜻했던 방 한 켠, 단단했던 몸, 날카롭고도 낮은 신음, 그리고 한 남자, 나의 것이 아니었지만 한 번도 잊을 수 없었던 사람. 왜냐하면 어떤 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길고 어떤 경계는 한 번 넘어버리면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